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증시는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월요일에 들어서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미국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내지는 안도 랠리 이 정도로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주였었는데요. JP모건의 인베스터데이가 이날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을 비롯해서 금융주가 동반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금융주가 이날은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었던 달러 강세 현상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에는 긍정적이었고요.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살펴봤으니까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를 낼 겁니다. 네,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보시다시피 3대 지수 일제히 1%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나 다우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강한 흐름을 오늘 시연해 줬습니다. 8주 연속으로 떨어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정도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니까 좋긴 좋은데 과연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나 올해 들어서 속았기 때문인데 월가에서도 딱 이 반등의 지속 기간이 길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나왔던 커멘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베어드 측에서 나온 의견을 먼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성장 둔화, 밸류에이션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침체 공포,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악재 요인들이 있죠. 이 4가지 역풍 속에서 상승장이 더 길게 이어지기는 어렵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DWS 그룹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올해 들어서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락률을 감안했을 때 잠깐의 오늘 같은 랠리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 올해 여름에는 특히나 변동장에 투자자들이 대비를 해야겠다 정도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을 이 상승시킬 만한 어떤 뚜렷한 원동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간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시장 전반에 유입됐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업종이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섹터가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던 오늘장이고요. 특히나 금융주가 3%대 강세로 지수 상승을 주도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우측에 위치해 있는 필수 소비재와 에너지 섹터가 2%대 강세였고요. 이미 소비재 섹터만이 상대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강보합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아쉬운 상승률, 그 밖의 섹터들은 모두 1%대의 강세로 마무리가 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종목별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기술주에서 애플이 4% 급등입니다. 그러면서 142달러 선을 회복해 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2% 상승, 260달러 선 재접근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마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등락률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오늘장인데 AVGO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브로드컴의 하락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통신용 반도체 기업에 해당하는 브로드컴인데요. 컴퓨팅 업체인 VM웨어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성사가 되게 될 경우 올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이뤄지게 되는 건데 이 소식에 따라 브로드컴의 주가는 3%가량의 약세로 진행이 됐던 반면에 피인수 대상으로 거론된 VM웨어의 주가는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금융주의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 오늘 가이던스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금리 상승에
상승에 따라서 대출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으로 핵심적인 실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 역풍 그리고 이 비용 증가로 인해서 2년 동안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겠다라는 경고를 내놨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거다라는 예고에 JP모건의 주가는 6%의 급 반등으로 화답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이런 가이던스에 힘입어서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동반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6%의 급등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10년물 금리가 한 7bp가량 오르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금융주들에게는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디즈니의 주가가 3% 강세로 섹터 내에서도 가장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아래에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렉트로닉 아츠, 게이밍 테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2%의 강세를 역시나 보여줬는데 현재 적극적으로 합병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힘을 받아가는 하루였습니다. 바로 우측의 시클리컬 테마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분위기가 포착이 됐는데 특히나 리테일 테마 내에서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20%나 전일장에서 폭락했던 로스스토어스 하루 만에 9% 회복에 나서주면서 오늘 S&P 500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같은 테마 내에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TJX 역시나 4% 강세로 오늘 시장을 이끌어 가줬습니다. 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리테일주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코스트코, 달러제너럴,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스트코의 주가 3%의 급등, 월마트도 2.85% 상승하면서 이 급락분을 일부 만회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 밖에도 메이시스와 달러 제너럴 동반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부분 오늘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던 흐름들 점검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렇게 위로도 아래로도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요 약화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우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재료가 현재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폭의 등락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보합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조금은 주춤하는 듯한 움직임이 요즘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달러 가치 하락에 힘입어서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금리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여전한 먹구름이라는 키워드인데 지난 밤 사이에 시장이 반등했지만 먹구름은 여전하다는 게 아마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기관들이 앞으로 한 수개월간의 전망을 할 때 생각하는 것 역시도 여전한 좀 먹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에서
이날 주간 코멘터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포함한 선진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매파 정책 노선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연준이 경제적인 비용을 상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역시 주목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노선을 연준이 계속하고 또 시장이 이를 믿는다면은 위험 자산의 지속 가능한 반등 기반이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주식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내린 근거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 전망이 악화가 되면서 글로벌 성장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CNBC의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 제목이 그거였었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블랙록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럼 비중 확대로 다시 블랙록의 의견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근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네. 그런 요소가 되겠죠. 블랙록도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 것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점을 계속해서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향후에는 나아질 것이다. 브라이럴 픽처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은 수개월간의 좀 상황은 우리도 예측하기가 힘들다. 불확실하다라고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 아니면은 자신들이 투자 의견을 다시 상향하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혀가지고 연준이 다시 통화 완화 쪽으로 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얘기와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조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톰리, 이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죠.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지표 측면에서 bad news is good news가 다시 한번 성립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어떤 감원이 좀 늘어나고 있고 구인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임금 인플레이션부터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로 뭐 연준의 의중이기도 하고 네. 수요 측면을 좀 망가뜨려서 인플레가 빨리 잡히는 것이 가능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시장의 반등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는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어느 하나 또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상기 은행주라는 키워드인데 이런 하소연하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작년부터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가 수혜를 받는다며 그러면서 이제 은행주에 투자라는 월가의 뭐 의견도 많았고 많은 방송에서도 은행주에 투자라고 얘기했을 거고 하지만 올해 금융주는 거의 52주 신저가가 속출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이제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JP모건이 가이던스를 다시 정상 궤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의 주가가 급반등을 시도했고 다른 은행주들도 동반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오늘 시장의 상승 주 원동력이 바로 이 금융주들의 상승이었습니다. JP모건은 이날 인베스터데이가 있었고 인베스터데이에서 올해 유형 자기자본 수익률 17%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바로 발단이 됐습니다. 유형 자기자본 수익률은 개념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결국 은행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평가가 되는데 JP모건은 올해 1월에 사실 글로벌 경기 역풍 또 비용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목표치를 향후 2년 동안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올해 안에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장은 상당히 반갑게 반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건대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를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금융주의 주가를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10년물 금리와 그리고 금융주의 주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를 주목하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금리가 오르면 실제로 은행주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들이 과거에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만 그 맨 오른편을 보시면요. 10년물 금리 파란색 선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올해 들어서는
이 은행주들의 주가, 즉 노란색 선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원상은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관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니까 결국 금융주에게도 이제 기회가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금리 인상에도,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그동안 하락했던 이유와 함께 이제는 금융주에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될까 싶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뭐 금리 상승기에 금융주가 수혜주는 맞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퍼포먼스를 보면은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이 은행주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은행도 이제 저금리로 단기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로 대출을 해줘야지 마진이 좋아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존의 1.5% 정도에서 2.3%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10년물과 2년물 간에,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면서 끝없이 좀 좁혀졌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은행권의 수익성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무리 올라봤자 순이자 마진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리 상승기에 은행주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그만큼 좋아서 뭐 금리도 인상하고 실제로 시중금리도 올랐다라는 그런 로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그리고 당장 1분기에 대형은행들 실적만 보더라도 충당금을 다시 한번 쌓기 시작했죠. 어떤 매크로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13F 그 공시 자료를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1분기에 금융업적에 대한 익스포저를 크게 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다양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워런 버핏이 역시 1분기에 시티그룹을 매수한 거를 좀 예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뭐 JP모건이나 은행주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과 좀 대조되는 그런 흐름이었죠. 근데 이를 두고 블룸버그에서는 시티그룹의 주가가 장부가 이하로 너무나도 떨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CEO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워런 버핏이 원래 고수하고 있는 그런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게 꼭 은행주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싸졌고, 그리고 경영진은 또 버핏이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좀 접근을 하실 때도 분명하게 각각 그 기업들 특성이 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한 시대는 같다는 키워드인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을 지배했던 것이 소프트한 거였죠. 그렇죠. 소프트웨어였는데 네. 그 소프트웨어 시대가 뭐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투자 의견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날 이제 제프리스라는 기관에서 섹터 전반,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우선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수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좀 높다. 그리고 뭐 주문이 이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이 다소 좀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라클, VM웨어 등의 대형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32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PC 부문의 추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마진에 단기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 또 목표 주가를 기존의 80에서 75달러로 내리면서 이 기업은 반대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아마존의 AWS를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뭐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밖에 목표 주가 하향한 기업 리스트로는 뭐 어도비를 포함해서 스플렁크도 있고 스노우플레이크,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신흥 기업 아니면 전통적 기업 너나 할 것 없이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 전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다수 하향 조정됐다는 건데 사실 그 창 마감된 직후에
팬데믹의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줌비디오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네. 대한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줌비디오가 또 공교롭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좀 경쟁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4월 분기 매출은 컨센서스에 뭐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EPS가 이번에 비트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간 EPS 가이던스를 약 한 7%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좀 급등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줌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뭐 오늘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한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의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예를 들어서 이제 UBS 같은 경우에도 줌비디오에 대해서 최근에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30에서 1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400명 정도의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 IT 지출 같은 거 결정하는 그런 담당자들을 조사한 결과 도저히 매수 의견을 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응답자의 60%가 줌 관련한 올해 예산의 증가폭을 5% 이하로 예상하고 있더라. 그리고 전 응답자의 92% 정도는 화상회의2를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더욱더 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조사 결과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처럼 좀 굉장히 안 좋았던 분위기에서 일단은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튀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줌비디오까지도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 가운데 하나죠. 반도체, 클라우드를 삼키다라는 뉴스인데, 자, 보통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게 반도체고, 클라우드 수요에 따라서 반도체가 움직일 것 같지만 지난 밤 사이에는 반도체 기업이 클라우드를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이자 소프트웨어 기업인 VM웨어를 인수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VM웨어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25% 급등했고요. 브로드컴은 결국 3%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VM웨어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50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올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7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한 것 다음으로 가장 큰 인수합병 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하기로 한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클라우드 시장은 처음에는 이제 사내 IT 부서조차 만들기 힘든 이 소기업들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업계가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브로드컴은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폰용 무선 주파수 칩을 주로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인데 기업 인수를 통해서 그동안 몸집을 많이 불려온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무수히 발을 뻗어왔고 2018년에는 CA 테크놀로지를 190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작년에는 SAS 인스티튜트에 대한 인수 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이번 인수에 대한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자, 과연 이번 인수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은 살아있다? 내지는 뭐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 기업용 서버용 반도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려서요. 사실은 이제 섹터에 대한 시사점보다는 브로드컴 그 기업 자체의 시사점이 더욱더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브로드컴이 원래도 이제 M&A를 통해서 탄생한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좀 노선을 보면은 M&A를 통한 성장을 좀 도모해왔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을 꾸준하게 좀 인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 지속된 노선이 이번에 입증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에 CA 테크놀로지라는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2019년에도 시만텍의 이 사업부 일부를 인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스파고 같은 기관에서는 이번에 VM웨어 인수를 두고도 전략적으로 타당한 선택이다.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이제 할 때마다 주가의 단기 조정에 좀 시달렸거든요. 왜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해서 좀 따박따박 나오는 반복 매출을 우리가 노려보겠다라는 그런 보관인데 사실 조금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반도체 기업이 왜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하나? 맞아요. 시너지가 과연 날까?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이해하는 데 시장이 항상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좀 맞아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VM웨어 인수가 주가의 오버행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은 성장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근데 또 뭐 아까 제프리스의 소프트웨어 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을 얘기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어떤 좀 고밸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안 좋은 시기라는 점 역시도 조금은 뭐 걸리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내용들이었었는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